그날 밤 평양산원의 복도 스피커가 먼저 울렸다. 늘 듣던 구호도 늘 외우던 지시도 아니었다. 금속성 잡음 사이로 튀어나온 단어는 딱 두 개였다. 비상, 봉쇄. 나는 약품 카트를 멈춰 세운 채 잠깐 숨을 참켰다. 분만실 쪽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이 한순간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우리가 작아진 걸지도 모른다. 국가가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의 목소리는 자동으로 작아진다. 야간조 전원, 이동금지, 출입기록 즉시 정리, 감찰조 도착 예정.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평양산원은 늘 문이 많았지만 그날 밤 문은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운명을 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야간 간호사였다. 밤에 태어나는 생명을 받아내고 밤에 떠나는 생명도 정리했다. 낮보다 더 진실한 시간은 밤이었다. 불빛 아래 피와 물이 섞이고 사람의 비명이 반숨에 낮아질 때 나는 늘 생각했다. 이곳에선 어떤 것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손도, 내 눈도, 내 기록도. 그런데 그날 밤엔 기록이 먼저 죽었다. 비상호출이 울린 지 10분도 안 됐. 보웨이브 합동조가 들어왔다. 금복의 단추가 유난히 밝게 반짝였고 발걸음은 소음 없이 빨랐다. 그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 대신 시선으로 우리를 세웠다. 야간조 책임자 누구야? 짧은 질문. 그러나 그 뒤에 붙은 공기가 날카로웠다. 나는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입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낮았다. 마치 내가 이미 죄인인 것처럼. 그들은 분만 기록실로 곧장 향했다. 철제 캐비닛을 열고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겼다. 잉크 냄새, 소독약 냄새, 땀 냄새가 복도에 섞였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손이 올라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며 소리가 밖으로 새는 것 같았다. 디웨이브 남자가 손가락으로 어떤 서류를 툭툭 쳤다. 이게 뭐야? 나는 가까이 다가가 종이를 봤다. 신생아 팔찌기록.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그 종이였다. 태어난 시간, 산모 이름, 담당 의료진, 팔찌 번호. 그저 행정이었다. 그저 병원이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믿었. 하지만 그 남자는 행정을 보지 않았다. 그는 숫자를 보았다. 이 번호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는 팔찌 번호가 적힌 칸을 손끝으로 눌렀다. 종이가 움푹 들어갔다. 마치 내가 그 눌림 속에 같이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번호의 의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평양산원에서 번호는 늘 많았다. 약품 번호, 경실 번호, 산모 등록 번호. 그런데 그날 보웨이브에 눈이 박힌 건 오직 하나였다. 팔찌 번호. 태어난 아이의 작은 손목에 걸려있는 손가락 하나 크기의 플라스틱 띠. 기록 담당이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었다. 제가 야간을 정리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내 목뒤가 싸늘해졌다. 누군가 내 뒤에서 이름을 적고 있는 느낌이었다. 보웨이브는 즉시 지시했다. 산원 전체 통신 차단, 야간 근무자 신원 재확인, 출입기록 전수검. 명령은 빠르고 단호하고 잔인하게 조용했다. 나는 그들의 조용함이 가장 무서웠다. 소리치는 폭력보다 심착한 폭력이 더 오래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였다. 분만실 쪽에서 한 산모가 울부짖었다. 아이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원래처럼 움직여야 했다. 생명을 받는 손은 멈추면 안 된다. 하지만 내 몸은 멈춰 있었다. 나를 부르는 건 아기의 울음인가 아니면 체제의 발소리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정말로 온 걸까. 나는 복도를 뛰지 않았다. 대신 걸었다.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정상적으로 눈을 내리깔고 약품 카트의 바퀴가 삐걱이지 않게 손으로 잡았다. 야간 간호사는 언제나 소리를 줄여야 한다. 울음도, 기침도, 마음도. 그럼에도 내 머릿속은 이미 소음이었다. 왜 팔찌 기록이 국가를 흔들지?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아기가 누구의 아기라서?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이 마지막에 남았다. 이 번호를 처음 쓴 손이 나라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병원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제하는 가장 조용한 전장이라는 걸. 그리고 전장에선 기록 한 줄이 사람을 죽인다. 비상이 울리기 전까지. 왜 삶은 겉으로는 꽤 안정된 사람처럼 보였다. 평양산원, 야간 간호사, 국가가 세운 병원에서 국가가 허락한 일을 하는 여자. 사람들은 내게 말하곤 했다. 그래도 너는 따뜻한 데서 일하잖아. 나는 웃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위로인지 알면서도 웃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밤 근무는 낮보다 조용했다. 조용하니까 더 많이 들렸다. 산모의 숨, 아기의 울음, 그리고 병원 건물 전체를 타고 흐르는 감시의 소리. 우리는 약품 창고 문을 열 때도 기록지를 넘길 때도 너무 크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늘 듣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병원 안에는 환자보다 보고가 먼저였다. 평양의 겨울은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난방이 들어오는 날과 안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들어오는 날에도 온도는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았다. 열은 배급은 늘 부족했다. 신생아실에는 작은 전기난로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누가 물으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말로 대답해야 했다. 시설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허무한 줄 그땐 몰랐다. 그래도 나는 신생아실에 들어가면 숨이 조금은 풀렸다. 거기엔 아직 누군가의 사상이 붙지 않은 몸들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는 손가락들. 나는 야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팔목을 조심히 들어올려 탈지를 채우는 순서를 늘 확인했다. 왼손부터. 너무 조이면 피가 안 통하니까 한 칸은 비워야 하고 너무 느슨하면 빠져버린다. 내 손은 늘 차가웠지만 아이의 피부는 따뜻했다. 그 온도가 이상하게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퇴근길도 늘 똑같았다. 신분증을 주머니 안쪽에 놓고 머리핀으로 고정하고 외투 깃을 세우고 걸었다. 동네 입구에서는 어김없이 인민반 조직위원이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그 질문은 인사처럼 들리지만 인사가 아니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말하라. 웬 뜻이었다. 나는 대답을 외우듯 했. 찬원 야간 근무. 그러면 그녀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훑었다. 내 눈 밑에 생긴 다크서클과 손끝에 소독약 냄새까지도 기록하려는 눈빛.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쳐다볼 수 있을? 평양에서는 가능했다. 평양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벽이 된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남겨둔 국을 데워 먹었다. 국이라고 해봐야 무 몇 조각이 전부일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릇을 비웠다. 비우는 게 안전했으니까. 남겨두면 배급이 남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배급이 부족하다는 불평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배고픔도 결국 보여도 되는 배고픔만 허락되는 곳이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에게만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기록실에서 펜을 내려놓기 전에 신생아들의 팔찌 번호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다. 의미 없는 확인이었다. 규정에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혹시 누군가 바꿔치기 하면, 혹시 내가 놓치면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늘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어딘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작은 불안이 내 몸을 살린 본능이었다는 걸. 평양산호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태어남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관리의 마지막 손이었다. 그날 밤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아주 사소해서. 나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신생아실에서 팔찌를 정리하던 중 린 팔찌 묶음 사이에 끼어있던 한 장의 얇은 표를 발견했다. 보통은 없던 것이다. 손바닥만한 종이 누가 급히 찢어놓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거칠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거기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낯설 정도로 깔끔한 필체로. 나는 그 종이를 잠깐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누가 볼까? 숨도 크게 쉬지 않고 그 종이를 간호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왜 그랬어? 그때 나는 이유를 설명할 말이 없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종이를 버리면 내가 벌해질 것 같았다. 며칠 뒤 산원 야간 근무표가 바뀌었다. 보통은 한 달 단위로 고정인데 그 주만은 하루 단위로 지워지고 다시 쓰였다. 근무표 위에는 붉은 연필로 작은 표시가 찍혀 있었다.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내 이름 옆에 붙은 순간 나는 이유 없이 목덜미가 뻣뻣해졌다. 너 오늘도 밤이야. 같이 근무하던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크게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고개로 먼저 대답한다. 언니는 내 손을 한 번 보고 다시 내 눈을 봤다. 요즘 조심해. 그게 끝이었다. 한 문장. 그런데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오래 눌렀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 그날 오후 천원 정문 앞에서 평소보다 긴 줄이 생겼다. 산모 가족들의 줄이 아니었다. 통행증 검사였다. 병원 출입자 1,000원. 신분증과 통행증을 다시 확인한다는 공지가 붙었다. 이동 자체가 점점 죄처럼 다뤄졌다. 버웨이브 남자 둘이 출입문 옆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번호표처럼 훑었다. 나는 간호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신분증을 손바닥 안쪽에 감췄다.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 얼굴이 달라 보일까봐 무서운 걸까? 검사대 앞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그 남자는 내 신분증을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너무 오래. 야간조. 그렇습니다. 병동은 신생아실. 분만실 지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가락을 봐. 소독약에 하얗게 벗겨진 피부, 핏줄이 비친 손등.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환자를 보는 의사의 시선이 아니라 증거물을 보는 시선 같았다. 탄원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또 다른 공지가 붙어 있었다. 사상학습, 긴급 소집. 우리는 야간조도 예외 없이 강당으로 끌려갔다. 강당엔 눈꺼풀이 내려앉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휴섬을 감추느라 피곤한 얼굴들. 강사가 단상에서 외쳤다. 최근 반혁명적 사건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의료기관은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순간 내 귀에는 사건이라는 말보다 의료기관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박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끝을 무릎 아래로 숨겼다. 손이 떨리면 들킬 것 같아서. 강사는 우리에게 자아 비판을 요구했다. 혹시 외부와 접촉한 자가 없는가? 수상한 말이나 행동을 본 적은 없는가? 그 질문들이 연달아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안전했다. 눈을 마주치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신생아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을 정리했다. 간호기록은 실수하면 안 된, 실수가 곧 죄가 되는 곳이니까. 나는 신생아 팔찌 기록처를 묶는 끈을 새로 갈았다. 끈이 해지면 페이지가 빠질 수 있다. 페이지가 빠지면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지 오른쪽 위에 찍는 병동 인덱스 도장을 확인했다. 파란색 도장, 신생아실이라는 글자. 그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아기의 탄생까지 도장으로 증명해야 하나. 그렇지만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는 더 위험해진다. 그게 우리의 규칙이었다. 새벽 2시쯤 근만실에서 호출이 왔다. 산모가 갑자기 출혈이 심해졌다는 말. 나는 약품 카트를 밀고 뛰었다. 복도는 어둡고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했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진 날이었다. 그 깜빡이는 불빛 아래에서 나는 누군가가 내 뒤를 걷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은 더 잦아졌다. 기록실 서랍이 아주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종이의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내 손이 아닌 손으로 내 일터를 만지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할 때마다 내 사물함 안쪽을 손끝으로 다듬었다. 혹시 모르는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혹시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릴 무언가를 숨겨놨을까봐. 그리고 결국 그 종이가 떠올랐다. 그날 내가 주머니 깊숙이 숨겼 번호가 적힌 작은 표. 나는 그것을 꺼내보지도 못한 채 잠을 설쳤다. 꺼내보면 끝날 것 같았다. 그 숫자를 제대로 읽는 순간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분만실 출입문 앞에서 나는 잠깐 멈췄다. 안에서는 산모의 흐느낌이,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그날 이후로 산원 안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도 사라졌다. 누군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말, 갑자기 병이 났다는 말, 신청 문제로 당분간 나오지 못한다는 말. 우리는 늘 그렇게 믿는 척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사라진 자리에 이유가 남지 않았다. 첫 번째는 기록실의 경미 아줌마였다. 늘 분만 기록철에 페이지 수를 세고 종이가 조금이라도 비면 바로 채우던 사람. 누구보다 규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아침 교대 때 나는 그녀의 자리 위에 올려진 연필을 봤다. 깎여 있던 끝이 그대로였다. 물컵도 반쯤 차 있었다. 누군가 급한 호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속으로 알았다. 급한 호출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급한 호출은 컵을 비울 시간도, 연필을 놓을 시간도 주지 않는다. 그날 오후 우리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씻기고 있었다. 갓난아기들의 피부는 물이 닿는 순간 더 붉어지고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잡았다. 나는 아기 팔목을 닦다가 무심코 팔찌를 확인했다. 숫자는 늘 그렇듯 또렷했. 그런데 내 눈이 숫자를 따라가던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이 숫자는 정말 단순한 숫자인가? 나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인간으로만 보지 못하게 된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다음날 밤 야간조 회의가 열렸다. 작은 회의실, 창문엔 커튼이 내려가 있었고 방탐을 막기 위해 수건까지 끼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보웨이브가 산원에 상주한대. 상주. 그 단어는 병원에 어울리지 않았다. 병원은 생명이 드나드는 곳이지 감시가 뿌리내리는 곳이 아니니까. 하지만 평영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다. 뷰웨이브. 누군가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단어 하나만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숨 쉬는 방식이 달라지고 눈 깜빡이는 속도까지 달라졌다. 뷰웨이브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사람에게 붙이러 오는 조직이었다.
그날 밤 근무가 끝나갈 무렵 나는 기록실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에 밴 소독약 냄새가 잉크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간호장 동지가 들어왔다. 눈빛이 피곤했다. 그리고 그 피곤함 안에는 겁이 섞여 있었다. 너 잠깐 와. 그 말이 유난히 평평했다. 평평해서 더 무서웠다. 독도 끝. 평소엔 창고로 쓰는 작은 방. 그 방 문 앞엔 보이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도 표정이 없었다. 대신 내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마치 출석부를 체크하듯. 그 방 안에 들어가자 의자 하나와 테이블 하나. 테이블 위에는 산원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다. 신생아 팔찌기로. 그걸 보는 순간 왜 속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직업이 내 목을 잡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 기록 네가 작성했나? 예. 왜 이렇게 되었지? 그는 왜라는 말을 부드럽게 내뱉었지만 그 질문은 이미 결론을 품고 있었다. 너는 무엇인가를 숨긴다. 나는 자꾸만 혀가 말라서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때 그가 서류철 사이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내 심장이 멎었다. 내가 주머니에 숨겼던 그 표였다. 똑같이 찢긴 가장자리, 똑같이 번진 잉크. 어떻게... 여기 있지. 그가 종이를 손끝으로 돌려 보이며 말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준비된 자의 것이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누가 내 사물함을 열었지? 누가 내 주머니를 뒤졌지? 언제부터였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느꼈던 발소리, 서랍의 미세한 변화, 근무표의 동그라미, 전부 우연이 아니었다. 간호장 동지가 시선을 피했다. 그 눈빛은 나를 모른 척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부터 병원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졌다는 건 사람들이 말을 멈췄다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존재를 줄였다는 뜻이었다. 누구도 혼자 다니지 않았고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웃음은 사치였고 친절은 의심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없던 사람이 늘어났다. 어느 밤 함께 야간조를 서던 후배가 내게 속삭였다. 언니, 기록실 격리 아줌마 어디 갔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그 질문이 보고서가 될 것 같아서. 후배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새벽 나는 사물함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흰 장갑을 꺼내고 간호복 단추를 만졌다. 그런데 내 손이 멈췄다. 사물함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틈에 누군가 붉은 연필로 작은 점을 찍어 놓았다. 점 하나. 그건 표식이었다. 우리는 너를 안다. 그 한 점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문장이 완성됐다.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겸양에서 떠난다는 건 이동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끌려갈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신생아실로 돌아가 한 아이의 손목을 들었다. 하지가 작게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떤 번호로 불릴까? 그리고 더 조용히, 더 무섭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미 번호가 된 걸까? 눈에 보이는 감시는 오히려 견딜만 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감시였다. 사람이 아니라 공기처럼 따라붙는 감시. 내가 숨을 쉬는 방식까지 계산하는 감시. 나는 그때부터 병원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실로 들어가면 먼저 손부터 확인했다. 손톱 밑, 소매 끝, 주머니 안. 누가라도 내 간호복에 무언가를 넣어두면 끝이었다. 기록 한 장, 쪽지 하나, 약품 한 알. 그것만으로 나는 반혁명 분자도 구독도 배신자도 될 수 있었다. 나는 웃을 때도 웃지 않았다. 말할 때도 말하지 않았다. 얼굴의 근육을 최소한만 움직였다. 내 표정이 남에게 해석될까봐. 그날은 이상할 만큼 병원이 붐볐다. 군만실 호출이 연달아 들어오고 산모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나는 약품 카트를 밀며 뛰었다. 옥시토신 앰플을 꺼내고 거즈 개수를 세고 산모 혈압을 확인했다. 손은 익숙했다. 머리도 익숙했다. 그런데 등 뒤 계속 뜨거웠다. 누가 내 등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그 시선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내가 불안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되니까. 새벽 1시쯤 신생아실로 돌아갔을 때였다. 창문 바깥의 어둠이 더 짙어 보였다. 그날따라 복도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전기 사정 때문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빛을 줄이는 건 감시를 늘리는 방식이라는 걸.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움츠러들고 움츠러든 사람은
더 쉽게 통제된다. 경동 입구에서 갑자기 검사가 시작됐다. 예고 없었다. 보웨이브 남자 둘과 병원 보안원 셋이 야간조를 한 줄로 세웠다. 가방 꺼내. 주머니 뒤져. 신분증 다시.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사실은 선언이었다. 너희는 이미 의심받고 있다. 나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간호복 속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보위부 남자의 손이 내 소매 끝을 잡아당겼다. 손목. 그는 내 손목을 드러내게 하고 거기에 남은 팔찌, 플라스틱의 작은 긁힘을 확인하듯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아이를 살리는 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은 지금 범인의 손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검사는 길어졌다.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다. 억지 웃음은 오히려 더 위험했다. 옆에 서 있던 후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우리 왜 이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이 보고서 한 줄로 바뀔까봐. 그날 이후 생활까지 조여왔다. 병원 숙직실에 들어오는 난방 배급이 갑자기 줄었다.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우리는 신생아실로 담요를 더 가져가려다 제지당했다. 규정 위반이다. 규정. 그 단어는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였다. 나는 손이 시려서 주사를 놓을 때마다 바늘이 떨렸다. 그러면 내 마음도 같이 떨렸다.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핑계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 병원 밖으로 나가는 길이 더 좁아졌다. 통행증 전수검사가 시작되면서 야간조 퇴근길에도 검문이 붙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골목을 하루에 한 번씩 바꿨다. 같은 길을 반복하면 누군가가 패턴을 잡아낸다. 이 나라에서 패턴은 곧 죄다. 어느 날은 일부러 시장 골목을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어느 날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인민반 앞을 지나쳤다. 발이 아팠다. 하지만 발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다. 눈이 나를 따라온다는 느낌은 참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기록실로 들어갔는데 내 책상 위에 내가 두지 않은 물건이 있었다. 작은 유리비. 표면에 하얀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다. 소독용이 아닌 약품병이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손이 얼어붙었다. 이건 함정이었다. 누군가 금지 약품으로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빼돌렸다는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다.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완성시키려는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원을 무서워했다. 사람이 죽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기록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규정, 모든 성실함, 모든 침묵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더 쉽게 묶어두는 끈이 된다. 새벽 교대 직전 나는 신생아실 창문을 잠깐 기대었다. 유리 너머로 평형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은 많았지만 따뜻한 빛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라지는 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그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 의미를 모르면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가벼운 목숨 하나로 끝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기록실로 다시 들어갔다.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가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였다. 누군가 나를 몰아넣고 있었다.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그들은 수상하다는 이유를 더 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움직였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기록실 문을 열자 잉크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유리병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더 무서웠다. 감정은 놓는 것보다 치우는 것이 더 완벽하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가장 아래 서랍을 열어 복사본이 아니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원장. 야간 간호사가 손대는 건 금지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야간에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정리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기록은 언제나 밤에 조용히 바뀐다. 나는 장갑을 꼈다. 손에 지문이 남는 게 아니라 죄가 남는 것 같아서였다. 종이 한 장을 넘기자 그 번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숫자들은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숫자는 사람처럼 보였다. 누구의 아기인지 누구의 표식인지 모르는 게 더 안전했는데 나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기록철 사이에 끼워진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경동인덱스 도장도 찍혀있지 않은 봉투. 기정대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물건.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 입구는 이미 열린 상태였다. 누군가 먼저 열어봤다는 뜻. 그 순간 내 뱃속이 움찔했다. 차가운 손이 내 장기를 쥐는 느낌. 안에는 팔찌 번호표 샘플이 들어있었다. 플라스틱 팔찌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번호표. 보통은 인수실에서 관리하고 우리 손엔 오지 않는. 그런데 그 번호표는 이상하게도 숫자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한 줄은 01. 정상적인 숫자. 그런데 중간 아주 미세하게 끼어든 번호가 있었다. 숫자 자체는 평범했다. 문제는 그 뒤에 붙은 표기였다. 작은 점, 작은 선. 사람 눈엔 그냥 잉크 번짐처럼 보일 수 있는 표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간의 바코드처럼 보이는 작은 기호를 자주 다루기 때문이다. 약품 라벨에서, 수혈팩에서, 산모 차트에서. 표시는 의미를 가진다. 그 작은 선은 분류였. 특정 라인, 특정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체자가 원하는 혈통일 수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얼마 전 유난히 조용했던 한 산모. 가족도 없고 말도 적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여자. 군만실 앞을 지키던 군인 둘. 남편이 아니라 군인. 그리고 그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신생아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바로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던 장면. 그때 나는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평양산원엔 늘 사정이 많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사정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기들은 병원의 아기가 아니었다. 나는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번호 배정표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조용히 적혀 있었다. 폐기. 나는 손이 굳었다. 폐기는 물건을 버릴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왜 기록에 폐기가 있지? 아이의 팔찌 번호를 폐기한다는 건 아이 자체를 지운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이건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병원 밖의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그 순간 내 귀가 먼저 열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 이상.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너무 익숙한 걸음. 보웨이브의 걸음. 나는 봉투를 다시 넣을 시간도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다. 장갑 안에서 손이 미끄러졌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봉투를 다시 끼워 넣고 아무것도 못 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내가 가져가야 하는가? 그 순간 내 안에서 동기가 갑자기 선명해졌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누구보다 규정을 지켰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표식이 찍혔다. 붉은 점, 동그라미, 동행하는 발소리.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미 죄인이 됐다. 그 억울함이 내 속을 태웠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올라왔다. 얼마 전 경미 아줌마가 끌려가던 날 떠올랐다. 컵에 남은 물, 바뀐 연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 그 공포가 내 다리를 떨리게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봉투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 한 장만 빼서 단호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딱 한 장. 많이 가져가면 들킨다. 하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나는 끝까지 무지한 채로 죽는다. 온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기록처를 덮고 서랍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보웨이브 남자가 들어왔다. 눈이 차가웠다. 여기서 뭐하니?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야간 기록 정리입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종이 더미를 손으로 눌렀다.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라. 필요 없는 건. 그 말이 내 귀에서 계속 울렸다. 필요 없는 건 기록일까? 사람일까?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다. 여기 남아있으면 내가 사라진다. 나는 그날 새 신생아실로 돌아가며 손목을 꽉 쥐었다. 내 손목에는 아무 팔찌도 없었다. 하지만 내 속에 번호보다 무거운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나를 체제 밖으로 밀어낼 결정문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산호는 병원이 아니었다. 산호는 닫힌 통이 됐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으로 새지 않고 밖에서 무슨 일이 결정돼도 안으로는 설명이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일을 하고 웃는 척하며 서서히 말라갔다. 가장 먼저 끊긴 건 말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동지라는 단어조차 위험해졌다. 누군가의 친근함은 곧 누군가의 약점이 되니까. 그 다음은 연락이었다. 야간조 숙직실 전화는 자주 먹통이 됐고 병원 내부 호출기도 특정 시간에만 울렸다. 어느 날부터는
퇴근 후 집 전화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요즘 전화가 안 되냐고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기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전기가 약한 게 아니라 길이 약해진 것이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보웨이브는 나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들은 칼을 바로 들이대지 않는다. 먼저 주변을 정리한 나를 혼자 남게 만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든다. 첫 번째 신호는 교대였다. 늘 같이 야간을 사던 언니가 갑자기 다른 병동으로 빠졌다. 이유는 없었다. 간호장은 인원 조정이라고만 했다. 후배도 바뀌었다. 말이 없고. 눈이 너무 반듯한 신규가 내 옆에 붙었다. 그 아이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 너무 완벽했다. 완벽한 사람은 이곳에서 위험하다. 완벽은 누군가의 눈이 뒤에 있다는 뜻이니까. 두 번째 신호는 거리였다. 인민반 조직위원이 내게 말을 더 자주 걸었다. 예전엔 한 번 묻고 끝냈는데 이제는 두 번, 세 번 확인했다. 오늘 산호는 어땠나? 무슨 환자가 많나? 야간조는 누구랑 섰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대답이 길어질수록 내 말 속에서 구멍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내 몸이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다. 심장이 먼저 깨어 있었다. 식은땀이 나고 손끝이 저렸다. 갑자기 숨이 막혀서 일어나 앉는 날이 들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확인했다. 내가 아직 나인지, 이미 누군가의 그림자에 삼켜진 건 아닌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혼자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연결선을 잡을 것인가. 평양에서 연결선은 대개 하나였다. 약품. 병원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 약품이 빠져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라인이 생긴다. 그 라인이 곧 길이 된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연결선은 산원 외래약국에서 일하는 남자였다. 그는 늘 능숙했다. 약품 박스를 옮길 때, 포장을 찍을 때도 사람들이 묻지 않게 만드는 눈빛을 가졌다. 가끔 내가 야간조에서 남는 붕대를 가져다 주면 그는 작은 비누를 하나 쥐어주곤 했다. 고생 많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늘 주변을 훑었다. 살아남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게 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비가 오는 밤, 야간 근무가 끝난 뒤 그에게 말했다. 전무, 잠깐.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안주머니 속 종이가 심장에 닿는 것 같았다. 내가 길이 필요해. 말이 나오자마자 내 목이 바싹 말랐다. 그는 아주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다. 그 찰나가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길이라면 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병원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위에서 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오래 못 버텨. 그는 나를 오래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신호. 그 단어가 희망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바로 그 잠깐이 체제는 가장 잘 찢어놓는다. 며칠 뒤 한원 안에 갑자기 수색이 더해졌다. 보웨이브 합동조가 병동을 돌며 사물함을 열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누가 밖과 접촉했는지 우린 다 안다. 그 말이 내 귀에서 뼈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나는 그날 내가 숨겨둔 종이를 꺼내 확인했다. 종이 한 장, 번호 배정표 일부. 내가 가진 것은 완전한 증거가 아니, 의심을 확정하는 조각이었다. 이 조각이 발견되면 끝이다. 나만 끝이 아니라 어머니도 끝이다. 그래서 나는 더 빨리 움직이기로 했다. 그 남자가 말한 신호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시간을 점하려 했다. 산원 뒤편. 약품 창고와 쓰레기 소각장 사이엔 작은 골목이 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다. 나는 그곳을 첫 접점으로 삼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약품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골목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은 밤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이 선명했다. 바로 그 남자였다. 외래약국의 남자. 그가 먼저 나를 불렀다. 여기입니다. 나는 안도하려고 했다. 몸이 그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귀가 먼저 살았다. 멀리서 아주 미세한 소리, 젖은 바닥을 밟는 단단한 구두 소리. 둘, 셋. 더 많은 발소리. 너무 규칙적이었다. 너무 훈련된 소리였다. 나는 그 남자의 눈을 봤다. 그 눈은 내가 알던 눈이 아니었다. 살아남는 눈빛이 아니, 임무를 끝내는 눈빛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가방은 가져왔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때 그는 아주 작은 손짓을 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여기라고 표시하는 듯이. 그 순간 내 속이 텅 비었다.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연결성이, 내가 기대었던 길이
보위부의 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조각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꺼내고 있었다. 내가 가진 종이가 진짜인지,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누구와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엔 조용히 지우면 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는, 이제는 길을 받는 게 아니라 비를 훔친다. 나는 뒤돌아 뛰지 않았다. 뛰면 소리가 난다. 대신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고 약품 창고 뒤쪽 철제 배관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젖은 바닥이 무릎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정신을 붙잡아줬다. 골목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동무, 어디가? 그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더 끔찍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총보다 멀리 따라온다. 나는 배관 아래에서 숨을 참으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병원 아닌가? 감옥 아닌가? 아니면 이미 죽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신생아실의 작은 손목들이었다. 팔찌, 번호, 기록. 나는 그들에게 숫자를 채워준 송이었다. 이제 그 숫자가 나를 잡는다. 나는 내 안주머니를 꽉 쥐었다. 종이 한 장이 내 살을 찔렀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준비해야 한다. 돈도 옷도 아니다. 내가 탈출할 길을 누군가에 대해서 받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간호사로 살지 않았다. 나는 숨은 사람으로 살았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내 그림자가 먼저 의심받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 뒤를 지나가면 나는 자동으로 발걸음을 늦췄다. 혹시 그 사람이 내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까봐. 며칠이 지나자 환원 전체가 갑자기 굳어버렸다. 출입문 옆에는 붉은 글씨로 새 공지가 붙었다. 특정 구역 봉쇄, 근무지 통제, 신생아실, 돈만실, 기록실. 그 세 곳은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갇혔다. 간호장 동지가 말했다. 기록은 지정자만 열람, 복사 금지. 불필요한 질문 금지. 불필요한 질문. 그 말이 내 목을 조였다. 내가 가진 종이 한 장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질문의 증거였으니까.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사건의 진짜 이름을 들었다. 정확한 이름은 아니었. 누구도 정확한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브웨이브 남자들이 기록실 문 앞에서 낮게 주고받던 한 문장. 라인이 새나갔다. 라인. 병원에서 라인이란 보통 산소 라인, 스웩 라인 같은 걸 말한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라인은 피가 흐르는 라인이었다. 혈통의 라인. 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들고 있는 조각, 번호 배정표에 작은 선과 점. 그건 단순한 분류가 아니었다. 아이의 출생을 기록하는 번호가 아니라 아이를 누구의 아이로 고정시키는 표식이었다. 그제야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군인들이 분만실 앞을 막고 서 있던 밤. 아기를 낳고도 손 한 번 못 대고 사라진 산모. 그리고 그 다음 신생아실에 나타난 낯선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가던 순간 그녀는 간호사도 아니고 산모도 아니었다. 그 여자의 손목엔 병원 출입증이 아닌 특수 출입표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때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아니, 질문할 수 있었을까? 평양에서 질문은 생명을 갉아먹는 습관이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다. 팔찌 번호가 바뀌면 아이의 출생이 바뀐다. 출생이 바뀌면 사람의 과거가 바뀐다. 과거가 바뀌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식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아이들, 또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아이들. 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간호사로서 믿어왔던 최소한의 윤리가 그 숫자 하나로 무너졌다. 생명은 생명이다. 그걸 지키는 게 내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체제가 숨기고 싶은 생명의 흔적을 내 손으로 기록해왔다. 그날 밤 보웨이브는 더 거칠어졌다. 환원 전체에 비상 소집이 떨어졌고 야간 검문이 갑자기 강화됐다. 복도마다 남자들이 서서 근무자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신생아실 문 앞에는 누군가 새로 배치됐다. 카메라처럼 움직이지 않는 눈. 나는 한 번도 병원 안에서 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부터는 알았다. 숨는 법은 곧 살아남는 기술이었다. 뷰웨이브는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다. 최근 기록 누락과 변조 가능성이 있다.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책임자. 그 단어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져 내 가슴에 박혔다. 그들은 진짜 책임자를 찾는 게 아니다. 그들은 책임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이미 나로 정해져 있었다. 나는 그날 숙직실에서 혼자 앉아
내 손을 바라봤다. 소독약으로 하얗게 갈라진 손등, 나이를 받던 손, 약을 나르던 손, 기록을 쓰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종이 한 장을 숨긴 손이듯.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왜 이걸 들고 있지? 정말 정의감 때문인가? 아니었다. 더 솔직한 이유가 있었다. 억울함.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찍혔다. 누군가가 내 사물함에 표식을 남겼고, 누군가가 내 일상을 조여왔고,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넣으려 했다. 나는 그저 살아있었을 뿐인데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은 내가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기도 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들고 있어야 하는 협박의 칼날이기도 했다. 그날 새벽, 나는 신생아실에서 아기 하나의 손목을 잡고 팔찌를 확인했다. 번호는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정상처럼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나는 그 작은 손목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이 번호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리고 아주 작게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걸 알고도 다시 그냥 기록만 쓰고 살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체제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였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혼자. 완전히. 내 그림자까지 끊어내며. 평양에서 도망을 준비한다는 건 짐을 싸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지우는 일이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어디서 웃었는지, 그 모든 흔적을 조금씩 지워야 했다. 흔적이 남으면 비웨이브는 그 흔적을 밟아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에게 나 간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는 공범이 된다. 공범이 된 어머니의 삶은 끝난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아끼던 작은 비누 한 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밥상을 치울 때 젓가락을 2번 더 닦았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평범함은 마지막 인사였다. 환원 안에서는 내 역할이 계속됐지만 내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야간 근무 중에도 일부러 약품 출고 대장을 자주 확인했다. 약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읽기 위해서였다. 어떤 날에는 수혈팩이 평소보다 많이 나갔고, 어떤 날에는 소독약이 갑자기 줄었다. 그런 변화는 대개 사건의 그림자였다. 체제는 사건을 숨기지만 병원은 사건의 흔적을 숨기지 못한다. 나는 우선 돈이 필요했다. 평양에서 돈은 길이다. 그런데 병원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내가 싫어하던 방법을 써야 했다. 브로커를 찾는 일은 폭탄을 찾는 일과 같았다. 잘못 잡으면 몸이 찢긴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다. 믿음 대신 개선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병원 밖이 아니라 병원 안의 가장 위험한 구석을 택했다. 폐기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에는 늘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었다. 쓰고 남은 거즈,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간혹 아직 쓸 수 있는 약품,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엔 시장 라인과 연결된 자가 반드시 있다. 나는 그중 한 명을 알고 있었다. 군만실 소독을 맡는 중년 남자. 말이 없고 늘 손이 빨랐다. 그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대신 누구에게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산.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동무, 폐기물 봉투, 오늘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낮게 말했다. 왜 묻습니까? 기록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 거짓말을 했다. 간호사는 기록을 핑계로 무엇이든 묻는다.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종이 한 장을 내게 밀어줬다. 거기에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적혀 있었다. 다음 주 새벽 3시. 그 시간은 내가 가장 싫어하던 시간이다. 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 사람의 죄가 가장 크게 들리는 시간. 하지만 길은 언제나 그런 시간에 열린다.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집안에 있는 옷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새 옷은 가져가지 않았다. 새 옷은 눈에 띈다. 대신 오래 입어서 낡은 외투를 택했다. 소매 끝이 해지고 단추 하나가 약간 느슨한 옷. 평양에서 그런 옷은 흔하다. 흔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신발은 병원에서 신고 다니던 고무신을 선택했다. 바닥이 닳아 발이 아프지만 아픈 발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다음은 종이. 나는 병원 기록에서 직접 통행증을 만들 수 없었다. 나는 그 정도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진짜 통행증이 아니라 통행증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야간조가 이동할 때 쓰는 임시 출입표, 병원 물자 운반 때 붙이는 서류. 나는 그런 것들의 양식을 외우고 있었다. 나는 몰래 메모지에 몇 개의 도장 모양을 그려 연습했다. 손이 떨릴까봐. 커피 대신
뜨거운 물만 마셨다. 뜨거운 물로 손을 데우면 떨림이 조금 줄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숨긴 종이 한 장, 번호 배전표의 조각. 나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고 천조각으로 감쌌다. 그리고 간호복 안쪽에 바느질 선을 뜯어 그 안에 넣었다. 그곳은 누가 옷을 찢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없. 찢는다면 그때는 이미 끝이다. 하지만 계획은 내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며칠 뒤 산원 안에서 소문이 돌았다. 야간조 중 누가 통신을 했다더라. 보웨이브가 명단을 만들고 있다더라. 그 소문은 칼처럼 얇고 길었다. 스치기만 해도 살이 베었다. 나는 그날 근무 중 일부러 손을 베었다. 아주 작은 상처. 피가 나면 신생아실에 오래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교대시키고 물러나야 한다. 나는 그 작은 상처를 이용해 기록실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우연인 척 서 있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 내가 움직이면 누가 따라붙는지 확인하려고. 그때 나는 봤다. 내 뒤를 지나가는 신규 간호조무사. 그 아이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히 마주쳤다. 너무 오래. 너무 담담하게. 그 눈빛이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복도 끝에서 보이부 남자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이미 내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계획이 있다면 더 이상 다음 주가 아니. 나는 시간이 없다. 새벽 3시의 약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날짜를 지웠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계획은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들키기 전에 실행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신생아실 창문을 다시 바라봤다. 어둠 너머로 아주 먼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어디에 불빛인지 나는 몰랐다. 하지만 그 불빛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지금 아니면 넌 다시는 못 나간다. 그날부터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다. 시계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내 몸속의 시간만 늘어졌다. 숨을 들이쉬는데도 오래 걸리고 복도를 한 번 건너는데도 오래 걸렸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트리움은 시간을 늘려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계획을 바꿨다. 브로커와의 약속은 새벽 3시였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나를 잡으려는 손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보웨이브는 이미 내 주변을 말려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는 야간 간호사였지만 보웨이브에게 나는 불안한 수치였다. 그들은 수치를 빨리 지우려고 한다. 그날 밤 근무는 유난히 조용했다. 분만실 호출도 적었고 복도 발소리도 줄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 전에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조용함이었다. 나는 일부러 신생아실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기들의 울음이 커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걸 알고도 내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 내 몸을 더 무겁게 했다. 새벽 10시가 지나자 간호장이 야간조를 한 번 더 불러세웠다. 오늘 밤 외부 점검이 있다. 근무자들은 자리 지켜. 외부 점검. 그 말은 곧 보위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얼음처럼 식었다. 오늘 밤이군.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밤. 나는 약품 카트를 정리하며 앰플 수량을 다시 세는 척했다. 진통제, 지혈제, 항생제. 숫자를 세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진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숫자가 틀렸다. 3번을 다시 세고서야 나는 내 손을 꽉 눌렀다. 손등이 아플 정도로 아픔이 있어야 정신이 붙었다. 새벽 1시 20분 보웨이브 남자 둘이 분만실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들 뒤에는 병원 보안원까지 붙었다. 나는 그 순간 도망칠 길을 머릿속에서 그렸다. 정문은 막혔다. 후문도 검문이 있다. 병원 담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병원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섞이는 것. 산원에는 새벽에 한 번 약품과 소독용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들어왔다 나간다. 그 트럭은 병원 서류만 있으면 통과한. 왜냐하면 병원은 체제의 손발이니까. 나는 그 길을 타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였다. 나는 진짜 운반 서류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있었다. 간호사가 쓰는 병동 인수인계 메모 양식과 물자 수령표의 형식을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기록실에서 사용 후 남은 도장 잉크를 떠올렸다. 도장은 위조가 아니라 흉내만 내면 된다. 멀리서 보면 통한다. 검문은 늘 바쁘고 바쁠수록 사람들은 대충 본다. 나는 숙직실로 들어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이미 그려둔 도장 모양들이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나는 한 번 더 연습했다. 종이에 찍히는 글자처럼 내 인생도 오늘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2시 05분 복도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야간 간호사 동무.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보웨이브였다. 나는 대답 대신 문 쪽으로 걸었다. 뛰면 끝이. 뛰면 죄가 확정된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기록실로 와라. 기록실. 거긴 내가 정의를 숨긴 곳이고 그들이 나를 끝내려는 곳이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말이 너무 잘 나와서 내가 더 무서웠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장 침착해지기도 한 그들이 앞서 걷는 동안 나는 뒤에서 내 손을 허리에 붙였다. 간호복 안쪽 바느질 선 종이조각 손끝이 그 천조각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 무기가 아니다. 이건 내 사형선고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밤 안에 나가야 한다. 기록실 앞에서 그 남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나를 한번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다. 너 요즘 잠 잘 자나?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너 요즘 무슨 생각하나? 나는 의인이었다. 나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근무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 남자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입꼬리만 움직였다. 피곤하면 실수한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실수는 죄가 되지. 그 순간 내 심장이 뚝 떨어졌다. 그들은 오늘 밤 나의 실수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 그게 실수가 되고 그 실수가 죄가 되고 죄는 곧 연예인이. 나는 그때 확신했다. 지금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잡을 명분을 만들고 있다. 그 남자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붐. 새벽 약품 운반 트럭이었다. 이 소리는 내가 가진 마지막 시간의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열심히 끝났다. 머릿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잠깐 스쳤다. 그리고 신생아실의 작은 손목들도 스쳤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지금 들어서면 나는 다시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지. 뷰웨이브 남자가 문을 여는 찰나 나는 아주 작은 동작을 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동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는 짜증난 얼굴로 나를 봤다. 뭐? 나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칠게 내뱉었다. 연기였다. 하지만 연긴 진짜 공포와 섞이면 진짜가 된다. 화장실. 잠깐만. 그는 한순간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내 생명이었다. 나는 그 틈을 잡았다. 걷는 속도로 돌아서 뛰지 않았다. 뛰면 총알이다. 나는 복도 끝 화장실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창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발바닥에 얼어붙는 느낌인데도 나는 걸어야 했다. 살아남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정상처럼 움직여야 한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다. 이제 가야 한다. 오늘 밤이 아니면 나는 기록처럼 지워진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들렸다. 거기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갈라진 목소리가 내 등을 찢었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뛰었다. 나는 뛰면서도 소리를 최소로 하려고 했다. 웃기지? 춤은 이미 찢어지는데 소리를 줄이려 하다니. 하지만 내 몸은 알고 있었다. 평양에서 도망은 속도가 아니라 들키지 않는 모양이라는 걸. 창고 계단 아래에는 약품 운반 트럭이 서 있었다. 엔진이 아직 뜨거웠고 운전수는 서류를 받으러 잠깐 내려온 상태였다. 그 짧은 틈이 오늘 밤의 유일한 구멍이었다. 나는 트럭 옆으로 붙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손끝이 떨려서 트럭 철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잡아.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트럭 뒤쪽 적재함 아래 바퀴와 차체 사이에 어두운 공간을 봤다. 약품 상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묶여 있었고 그 밑에 아주 좁은 틈이 있었다. 나는 그 밑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배를 바닥에 붙이고 팔꿈치로 조금씩 끌어당겼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숨을 크게 쉬면 들릴 것 같아 이를 악물었다. 차체 아래에선 소독약 냄새 대신 기름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내 생명의 냄새구나. 잠시 뒤 뷰웨이브가 창고 쪽을 훑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은 없다. 그 말이 지나가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순간에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살아남는 순간은 움직이고 싶을 때 멈추는 순간이다. 트럭이 출발했다. 철판이 떨리고 바퀴가 바닥을 박차는 진동이 뼈까지 올라왔다. 나는 혀를 깨물어 신음을 삼켰다. 어두운 바닥을 스치는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나왔지만 닦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매달려 있었다. 그게 1단계였다. 내부 감시에서 빠져나오는 게 나는 병원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무서워졌다. 병원은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익숙한 감옥이었다. 익숙함이 사라지면 공포는 더 선명해진다. 트럭은 평양 외곽의 물자 집화장 쪽으로 향했다. 중간 검문소에서 멈췄다. 적재물 확인. 군인이 올라타 상자 몇 개를 툭툭 건드렸다. 나는 차체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몸을 숙이며 바로 내 얼굴이 보일 거리였다. 그때 마침 근처에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며 소란이 났다. 군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고 확인은 대충 끝났다. 운이 아니라 세상이 잠깐 나를 못 본 것뿐이었다. 집화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어나왔다. 무릎이 젖어 있었고 손바닥은 까졌다. 피가 묻었지만 닦지 않았다. 피는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니까. 나는 어둠 속을 걷지 않았다. 어둠은
눈에 띈다. 나는 사람들 사이로 섞였다. 짐꾼들이 오가는 틈에 끼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단호복은 이미 벗어던지고 낡은 외투와 모자를 눌러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준비해둔 두 번째 길이었다. 태명산원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계속 생각했다. 두만강. 압록강보다 두만강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말은 동시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가능성이 없는 곳은 소문도 없다. 나는 집화장에서 밤새 기다렸다.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사람 얼굴을 반쯤 지워넣었다. 안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나를 숨겨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브로커를 다시 찾지 않았다. 브로커는 믿는 순간 칼이 든다. 대신 집화장 주변을 오가는 운송 차량의 흐름을 보고 가장 경계가 느슨한 차량에 붙었다. 심칸이 비어있는 작은 화물차, 겉문이 덜 까다로운 종류. 나는 운전수가 담배를 피우러 내려온 틈에 짐칸 아래 공간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그게 2단계였다. 국경 쪽으로 흘러가는 길, 심장은 계속 뛰었다. 하지만 공포는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됐다. 배가 고팠다. 입안이 말라서 혀가 아팠다. 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마른 옥수수 조각을 씹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천천히 부서뜨렸다.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간호사였던 내 손이 이제는 먼지를 쥐고 있다. 며칠 뒤 드디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다. 강이라고 해서 물소리가 클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밤 두만강은 소리가 거의 없었다. 안개가 강 위에 눌러앉아 물과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안개가 나를 아니면 나를 삼킬까? 3단계. 진짜 경계였다. 나는 혼자였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풀숲을 피해 돌 위로만 걸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보웨이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잡을 것 같았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옷을 벗지 않았다. 옷을 벗으면 소리가 난다. 젖은 옷은 얼어붙겠지만 얼어붙는 건 참을 수 있다. 나는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차가움이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몸이 반사적으로 떨리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살아남는 순간엔 감각을 끊어야 한다. 강 가운데쯤에서 갑자기 멀리서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나는 숨을 멈춘 채 몸을 낮췄다. 안개가 내 얼굴을 가려줬다. 빛이 물 위를 훑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거의 기어가듯 강을 건넜다. 반대편 흙을 손으로 붙잡았을 때 손톱 안에 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흙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강 밖으로 몸을 끌어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넘었다.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뒤에 곧바로 다른 말이 따라왔다. 아직 끝이 아니다. 중국 땅에 올라와도 나는 자유가 아니었다. 나는 숲속 움푹 파인 곳에 몸을 숨겼다.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몸은 떨렸다. 네가 부딪혀 소리가 날까봐 입을 꽉 다물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중국말인지 조선말인지 분간이 안 됐다. 나는 다시 숨을 참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면 죽는. 그래서 나는 눈물 대신 이를 갈았다. 내 안주머니를 만졌다. 바느질 선 속 종이 조각. 그게 내 죄였고 동시에 내 생존이었다. 그날 밤 나는 탈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냥터로 옮겨진 것뿐이었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나는 기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오지 않았다. 기쁨은 너무 멀리 있었고 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을 접어두는 법을 배워버렸다.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 며칠은 내내 소리가 낯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물이 나오는 소리, 불이 켜지는 소리. 금영에서는 소리 하나가 죄가 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소리 하나가 그냥 생활이었다. 사람들이 웃는 소리까지도 나는 제대로 뱉지 못했다. 웃음이 들리면 자동으로 몸이 굳었다. 누군가 들키면 안 되는 걸 말했나? 그런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나는 질문을 받았다. 조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더 울게 만들었다. 어느 날 담당자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각했다. 천천히. 나는 천천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숨겨서 가져온 종이 조각을 꺼냈을 때 손이 떨렸다. 바느질 선을 뜯어낸 천조각. 그 안에서 나온 단으로 접힌 번호 배정표. 나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숨을 크게 쉬어버렸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그동안 숨을 쉬고 있던 게 아니라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게 신생아 팔찌 기록족이군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평연에서 들었던 라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리된다고 해서 그 밤이
사라지진 않았다.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이 온 건 밥이 모자라지 않았다. 더 달라고 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나는 밥을 남겼다. 남기고 나서 바로 숨이 막혔다. 남기면 안.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쓰레기통을 한참 바라봤다. 내가 남긴 밥 한 숟갈이 누군가에게 보고될 것 같았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지 알면서도 내 몸은 우습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복도 스피커에서 봉쇄가 울리고 보웨이브 발소리가 다가오고 약품창고 골목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 꿈에서 나는 늘 같은 동작을 했다. 뛰지 않는다. 숨는다. 숨을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뛰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손목을 붙잡았다. 내 손목은 비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팔찌가 채워진 느낌이었다. 하나센터 상담사가 말했다. 탈북민 분들은요, 자유를 얻고 나서도 한동안은 감옥이 따라오는 느낌을 느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온 건 감옥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규칙이었다. 어머니 생각은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떠난 뒤 어머니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잔인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가심에 대고 숨을 고르는데 그때 깨달았다. 내가 죄책감을 생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낀다는 걸. 그럼에도 나는 조금씩 이곳의 공기를 배웠. 밤에 창문을 열어도 괜찮다는 것. 라디오를 켜도 괜찮다는 것. 문이 열려 있어도 괜찮다는 것. 괜찮다는 말이 내겐 아직도 낯설었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봤다. 불빛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불빛이 나를 조롱하지 않았다. 평양에서 보던 불빛은 늘 멀고 차가웠지만 여기의 불빛은 가까웠다. 그 차이가 나를 울렸다. 나는 속으로 아주 작은 질문을 했다. 나는 이제 누구지? 평양에서는 야간 간호사였고 기록을 쓰던 손이었다.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스스로를 이름으로 부르기가 어려웠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질까봐. 그날 나는 처음으로 종이를 꺼내 글을 썼다. 보고서가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그냥 글. 내가 나에게 쓰는 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다. 전장을 적고 나서도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떨림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눈은 평양에서도 내렸고 한국에서도 내렸다. 같은 흰색인데도 느낌이 달랐다. 평양의 눈은 발자국을 잡아내는 흰색이었고 여기의 눈은 발자국을 덮어주는 흰색이었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이번엔 참지 않고 그냥 쉬었다.